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매니저 김대혁입니다. 앞에서 키노트 연사분들이 사실 자율주행의 99%를 말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저로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꽤나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SK텔레콤을 대표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로서는 그 차량 통신 관련된 SKT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사내에서 맡다 보니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안에서 요소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덤으로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트로 부분에 세 가지를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인텔 관련된 건데, 얼마 전에 인텔이 이제 약 한 3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투자하겠다. 자율주행에 그 어떤 자기네들의 캐피탈을 이용해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칩 업체의 중심인 인텔이 자율주행을 선언함으로써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칩업체가 엔비디아나 뭐 퀄컴이나 이런 데서도 벌써 자율주행을 선언했기 때문에 쫓아온 거 아닌가도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면 칩업체도 들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꽤나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뿐더러 삼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하만이라면 JBL이랑 하만카돈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아우르는 전 세계 유명한 오디오 업체인 하만은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같은 경우에 2015년도 10월쯤에 전장을 출범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커넥티드 카나 스마트카 혹은 작게는 이제 IVN 사업 쪽에 어떤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그 칩업체나 아니면 티어 1급의 회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테마의 어떤 기존의 그 자동차 회사의 패러다임을 깨는 틀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난 2주 전에 그 영종도에서 커넥티드 카를 세계 최초 5G 커넥티드 카를 시연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 또한 이런 자율주행을 테마로 한 발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그 자동차 관련된 걸 보면 스벤 베이커의 지금 맥킨지에 계신 분인데 이 자율주행 세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트렌드가 발전과 혁명과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OEM과 티어 1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단은 ADA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오는 형태인데,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부분에서는 IT 컴퍼니들의 강점인 AI나 딥러닝 혹은 맵 같은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다음 영역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이제 일부 IT나 스타트업 중심의 기업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IT 기업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조사가 있지 않은 영역을 파고들므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건 나부야라는 이제 버스인데요. 전기차 버스인데, 앞서 자부연의 그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이 IT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듯이 자동차 회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을 한다면 우리 자기네들도 일단은 뭐라 그럴까, 센서 기반의 어떤 자동차, 그다음에 라이다 레이더를 막 달아서 어느 정도의 한정은 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을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력을 뽐낼 수 있고, 또 혹은 비즈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벤 베이커가 그 유명한 5 포스 모델을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적용함으로써 모델링 한 건데, 보시면은 IT 기업은 일단 뉴 엔터런스 쪽으로서 기존의 OEM 영역에 어떻게 보면은 위협 요소로 될 수 있고, 또 그 라이드 쉐어링이나 아니면 온디맨드 택시 같은 이런 서비스 업체들도 기존의 OEM한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뿐더러 OEM은 그 그러니까 대체제와 어떤 뉴커머 말고도 기존에 있는 티어 1의 서플라이어한테는 더 싸게 제품을 그러니까 협상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는 더 싼 차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 이 각각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같은 IT 기업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이긴 하지만 OEM은 거는 어떤 장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서 내에서 자율주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자율주행 R&D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적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요 앞에 있는 용어는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자면 사실은 조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자율주행을 테마로 해서 지금 자율주행을 안 하는 IT 기업이나 제조사가 없습니까? 다 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율주행 테마로 뭔가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진화 방향을 나름대로 팀 내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기술들, 그러니까 ADAS 기반의 기술이나 아니면은 스태틱 맵, 그러니까 정적 맥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이제 앞으로는 퍼스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서비스라고 해서 개인화된 솔루션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인텔리전트 에이다스로 서비스로서,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에이다스 서비스는 기존의 에이다스보다도 커넥티드나 아니면 실시간에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뭐 지능형 안전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에코 드라이빙, 그다음에 혹시 주차 안내라든 아니면 자동 주차 같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된 서비스로서의 진화 방향을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차후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돌아오면 자율주행의 서비스로서 자율주차, 무인 차량 재배치, 무인 주행, 또 무인 셔틀부터 이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율주행 플랫폼,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이전에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에서 IT라는 특성을 가지고 개인화 혹은 솔루션화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서비스 하에서 이런 요소 기술들, 그러니까 IT만이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나 AI, 뭐 클라우드라는 뭐 ICT 융합 기술을 통해서 뭐 HD 맵 혹은 뭐 이머시브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된 요소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서비스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앞서 요 그림 한번 보셨을 텐데, 키노트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기술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비스가 저희로서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자율주차 서비스라든지 차량 관제 혹은 자율주행 기반의 카쉐어링에는 뭐 무인 택시라든지 뭐 무인 카쉐어링은 택시하고 저는 이제 카쉐어링이랑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인 것 같은,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같은 거를 또 딥러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영상 인식에 대한
그러니까 DNN과 영상인식 기반 아니 영상인식 기반의 DNN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플랫폼은 사실 그 기존 좀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하드웨어 자동차 전용 뭐 하드웨어 플랫폼도 설명하고 할 텐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DNN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부분은 지금 현재 티맵 본부가 있지만 아직 사실 HT맵 정밀 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주행의 어떤 핵심 서포트 기술 중에 하나이므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분명히 해야 될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통신 기술은 당연히 이제 통신사다 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혹여나 잘 된다면 뭐 중국이나 이런 자동차 조립이 가능한 업체와의 그쪽에 우리의 코어 솔루션을 팔고 차를 완성시키는 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개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 그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요게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지 판단 제어 부분과 서비스 부분을 구분한 건데, 저희가 이미 잘할 수 있는 뭐 통신이라든지 맵 부분, 플랫폼 서비스 쪽은 좀 당장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 회색 부분은 자율주행의 어떤 플랫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회색 부분이 자율주행 MLDL 플랫폼인데, 그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강자가 많죠.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잘할 수 있고, 이미 국내에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자율주행을 하겠다는 선언도 했었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보시면은 일단은 인비클에서의 MLDL 기반의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MLDL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MLDL 플랫폼은 도로 교통 정보를 이제 받게 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다시 인프라를 통해서 차에 전달을 함으로써 거기서 인퍼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 거로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인비클 쪽에서 MLDA 플랫폼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은 당연히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데서 제공을 할 거고, OS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리눅스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썼던 RTOS인 QNX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 미들웨어 당연히 이것도 일단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데서 제공하는 SDK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DNN 기반의 모델, 인지, 판단, 제어의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결국 차량을 제어하는 데까지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큰 플랫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지도 부분은 오늘 그 오신 분들을 보니까 다 전문가들인데 지도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한 장 넣게 됐는데, 지도는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분명히 자율주행의 보조 역할은 맞는 것 같아요. 지도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센서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오차에 대한 거를 보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HD 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일본 학자가 이제 얘기한 부분인데, 보통은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링크드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태틱 맵이라고 해서 기본 정보가 다, 그러니까 뭐 도로, 차선, 연석, 교차로, 뭐 신호등까지 포함한 고정된 정보를 가지는 베이스 맵이 있고, 그 위에
그 보면은 이거는 이제 고정 맵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이동체에 대한 그 이동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인데요. 뭐 트래픽 레귤레이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도로상의 공사, 뭐 아니면 그날의 날씨에 대한 변화 부분을 담는 DB가 있고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날씨, 그 다음에 사고, 뭐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담는 그릇이 있고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차가 이동하는 물건에,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동체에 대해서 인지하는 레이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도에 관련된 연구소나 아니면 업체들이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연구원에서 레이어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밀 지도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화를 해서 이 레이어가 각각의 레이어가 DB화를 하고 그 DB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해서 뭐 그걸 판매를 하면 판매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뭐 하여튼 자율주행의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큰일 났네. 차량 통신 종류는 그러면 좀 빨리 해볼게요. 그 V2X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Vehicle to X인데 그 대상이 person이 될 수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될 수 있고 비이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이클 그 통신 종류에는 예전에 한 10년을 벌써 됐네요. 저 대학교 때 DSIC를 했었는데 이때 진화를 해가지고 그다음 웨이브라는 표준화 기술이 있고요. 표준화 요 웨이브라는 거는 이동체에 대한 통신을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웨이브를 했는데 3GPP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3GP가 LTE VTX와 지금은 릴리즈 15에서 5G VTX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그 저희 네트워크 기술원장님께서 보여준 그림인데 웨이브에 대한 영역의 유스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웨이브는 이제 안전, 세이프티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LTE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릴리즈 12에서 D2D 표준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릴리즈 14에서 그런 D2D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표준화를 하고 있으며 아마 지난주 9월 달에는 V2V가 표준화가 완료됐고 내년도 한 3월 때쯤에는 V2I가 LTE V2I가 표준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면 웨이브보다도 LTE가 레이턴시는 나빠요. 그렇지만 이제 캐패시티는 좋은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5G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저지연이니까 레이턴시도 좋고 캐패시티도 훌륭한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차량 통신 로드맵은 뭐 앞서 얘기했던 웨이브, 그다음에 LTE, 그다음 뭐 릴리즈 15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차량 통신의 RF 영역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현황을 이제 설명할 건데, 저희는 지금 웨이브하고 LTE 이종 간의 어떤 인프라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그 도로상에 있는 도로 정보라든지 환경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웨이브를 통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멀리까지 비이클 간의 통신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E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대세가 뭐가 될지 모르지만 LTE가 많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웨이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예인데 요번에 그 스누버 한번 저기 기사가 PR이 났는데, 스누버에서 했던 예제인데 저희 그 사내에 있는 테크랩에서 인지 기술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술을 이용한 신호등을 이제 인지 기술을 이용해서 신호 정보를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인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 그 시연을 트라이얼을 했고요. 그리고 거꾸로 또 통신을 이제 V2I를 하기 위해서 신호등에서도 신호 정보가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런 정보를 차로 내려줘요. 그래서 차 입장에서는 차 내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인지도 차량 제어도 하지만
신호등을 가지고도 V2I 통신을 I2V죠. I2V 통신을 통해서 차량 제어도 하는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5G 커넥티드 카를 시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V2I 그리고 I2V를 통해서 앞차의 추돌 정보를 일단은 알아서 뒷차가 자동으로 ADAS 기능을 통해서 멈추는 어떤 그런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